네,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추워졌어요, 조금. 그러니까요. 네. 이제 봄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좀 쌀쌀해지고 막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시기는 꼭 봄 맞이하기 전에 꼭 몇 번씩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에 기사를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약간 겨울인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 분양 가격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건데 네.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8개월 만에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대로 올라섰다고. 네. 이게 뭐 1년 사이에 10% 오른 거라면서요? 네. 지금 서울만 이런 3천만 원대라고 하면은 걱정이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수도권을 보더라도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2,149만 원이거든요. 한 2,150만 원 정도 돼서 전월 대비 뭐 전년 동기가 아니라 전월 대비해서 한 1.4% 정도 올랐고요. 또 5대 광역시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660만 원대, 그리고 기타 지방도 1,286만 원대로 올라서 이게 지금 뭐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항상 분양 가격이 최근 분양 시장의 어떤 핵심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올랐다라는 거는 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또 건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양가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분양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주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건설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철근이라든지 자재값 등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뭐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공사비뿐만 아니라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어떤 공사비 지수를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항상 지수를 보면은 100을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48.6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게 뭐 한 2년 전보다는 지수 자체가 한 22% 정도로 올라섰고 또 1년 대비했을 때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런 그 시장 동향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고 봤을 때 뭐 인건비가 낮아진다든지 또는 건설의 자재값이 지금 당장으로는 낮아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경우도 뭐 매년 3월이랑 9월에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레미칸 가격이 한때 급등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이런 높은 분양 가격, 뭐 분양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뭐 지금 시장 안에서 미분양에 대한 그 속도 이 추이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지금 차갑게 분양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라고 느껴지는 게 저희가 대표님이랑 막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뭐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뭐 7만 가구 육박했다. 네. 막 이런 얘기한 거 벌써 몇 주 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도 지금 오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 또 분양가가 오름세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그 분양 시장하고 좀 다른 시장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장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보다도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경우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조합들이 들어가는 그 사업장에서는 수익성들이 과하게 측정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시장 안에서 이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어떤 뭐 재건축 사업장들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 분양 예정 중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전국으로 보면은 12만 8천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 예정 물량이 임대를 제외하고 한 27만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47%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그 사업장들이 전체 물량에서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절반이라는 물량 자체가 분양 가격을 올리고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은 다른 그 민간 사업장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청약시장이라든지 분양시장 같은 경우가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분양가라는 그런 논란 자체가 나오는 그런 단지들 또 재건축 재개발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진행하는데 분양성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떨어지면은 이게 뭐 조합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지적을 받는 그 금융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주변의 지역 경제도 뭐 상당한 타격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분양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일정하게 좀 조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향후 얼마간 더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주택 시장 자체가 작년에 한 마이너스 한 22% 실거래가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뭐 소위 말하는 거래량이 좀 1000건 이상 늘어나면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다시 차갑다가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이런 분양가가 논란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흐름 자체가 또 이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분양시장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유 자체가 이런 분양시장에서의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분양률 자체가 선행적으로 시장을 보거든요. 그런 선행적으로의 그 지표로서 또 지수로도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침체된 국면이라면은 뭐 재고 시장이라든지 뭐 거래 활성화에서 사실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 시기를 뭐 조정하시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니까 수도권에서도 뭐 입주 1년이 안 된 신축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를 밑도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사태는 그동안 지방에서 뭐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니까 지방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이게 수도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지방에서 이런 미분양이 계속 소위 말하는 그 북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권을 한번 살펴보면 부천시에 있는 범박동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한 4억 3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분양가보다 낮은 한 4억 2,800만 원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분양을 받으면은 소위 말하는 그 로또 청약이다. 그다음에 분양은 내 자산 재산을 형성하는 그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쓰였었는데 그렇죠. 분양가보다 낮다라는 거는 자산 증식은커녕 뭐 그 소위 잘못하면 빚의 노예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분양가보다 떨어진다라는 거는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이자는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분양가가 4억 2천만 원인데 4억 1천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수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제 점점 인접한 지역을 살펴보면 철산동 같은 경우도 철산자의 헤리티지도 조합원 입주권이 12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게 분양 가격이 11억 9,900만 원에 아주 근접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 추이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서울권 안에서는 입주 물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동대문구의 전농동이 있거든요. 네. 이게 청량리역 롯데캐슬 L65 한때 청량리에 GTX가 들어온다 또 초고층으로 개발을 하면서 주변 지역이 뭐 상점벽해라고 하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졌었는데 지금은 최근 들어서 62층 초고층에 해당되는 62층도 11억 6천만 원 선에서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10억대 중반에 되는 그 50층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분양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핵심 지역이고 뭐 교통으로 어떤 변화되는 지역들 또 초고층으로 개발하는 지역이 이 정도인데 뭐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 분양가가 높게 측정이 됐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당연히 좀 열렸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뭐 분양가가 높게 측정됐던 것도
2019년부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화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개발업체들이 토지를 그때 매입을 하고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분양이 잘 돼가지고 이거는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왔던 시장 안에서는 완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것들이 지금은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소비자들의 좀 심리도 예전이랑 달라진 것이 원래 우리 청약 열심히 모아가지고 분양 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나중에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실거래가는 훨씬 더 높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자산 축적도 하고 뭐 실수요자인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집도 마련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 통장이 절대 한 번 만들면 깨면 안 된다. 이게 정말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이게 연결된 얘기 같은데 청약 통장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청약통장 해지가 급증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7개월 만에 86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시도별로 보면 예치금이 있는데 예치금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축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제가 뭐 시장을 진단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분양가에 대한 분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고 어떤 통장을 유지한다라고 해도 전국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보면은 1,500만 원대가 돌파를 했죠.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도 3천만 원을 넘어섰죠. 또 수도권에 있는 민간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것도 평균 분양가가 2,100만 원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당첨이 된다라고 해도 이 높은 감당이 안 금액이 되는 거죠.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 보면은 내가 이거는 집을 청약을 받는 거 외적으로 실익이 없다라는 게 통장에다 예치를 한다라고 해도 청약 통장의 이자율이 1.8%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예적금 이자율이 한 4에서 5% 정도 그러네요. 되는데 그러면은 예치를 해서 그러면 속된 말로 이자 따먹는 거라도 하면서 해놓을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돈을 모아서 열심히 돈을 모아놨더니 그 청약을 도전을 해서 당첨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분양가 자체가 이건 계속 훨훨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뭐 꼭 굳이 신규 분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기축주택 시장은 30%에서 40%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재고된 주택 시장 안에서 뭐 5년 이내에 있는 주택들은 그래도 상당히 뭐 주거의 변화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재고 시장에 있는 주택을 노려보는 게 더 낫지. 꼭 이런 청약 통장에서 분양가는 높아질 대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주택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예금에 대한 그 이자보다도 낮은 그 청약 통장의 이자율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뭐 쫓아가지 못하는 이 분양 가격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 86만 그 감소된 수치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고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뭐 기대감이 있다면 그래도 유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겠구나. 뭐 이제 로또 청약 이런 거는 뭐 확률이 거의 없겠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행동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이 이 수치가 증명을 하는데 이런 수치뿐만 아니라 뭐 예치된 금액까지도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 돈 해놨더니 여기에 있는 예치되고 있는 돈이 뭐 100조 정도가 되는데 내도 그 청약 통장에 몰려 있는 100조 가지고 뭐 운영을 하면서 나한테는 뭐 한 1.8% 정도 주면은 저라도 좀 열 받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어서 요건 한번 좀 여쭤보고 요건 해석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7,700만 원으로 추정이 됐대요. 네. 근데 이게 시장 반응이 분분하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렴하다라는 반응도 있고 아니다 이거 흥행 별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반응도 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반응이 나뉘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분하다라는 건 한 1대9 정도의 1이 뭐고 9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9가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아까 지금 흥행 안 될 청약통장이 거다. 너무 86만 비싸서. 명이 감소한 게 서울의 민간 아파트가 3천만 원대도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이탈을 하는데 7,700만 원이라는 수요가 한정된 수요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강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한 5천만 원대였습니다. 반포동에 있는. 그리고 최근에
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뭐 지금 무순위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둔천주공 같은 경우도 뭐 59나 84 같은 경우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도 지금 3.3제곱미터당 한 3,8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럼 2배 수준인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높은 금액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분분하다라는 의견 자체는 조금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고, 예. 네네. 거기 이제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옆에 있는 단지가 그래, 조금 저렴한 거야라고 소문을 좀 내시는. 조금만 벗어나서 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7,7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뭐 사실상 뭐 웬만한 그 주요국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값이나 맨션보다도 비싼 가격인데 이걸 보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된 것도 역시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치솟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이것도 분양가가 이렇게 높게 추정된 건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라든지 또 지금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좀 적게 나오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금융에 대한 조달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7,7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보고 시장에서 분양성을 검토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한정적인 수요들만이 바라보는 그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공급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도 이 미분양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지속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돈이 좀 말라 있고 수요가 지금 공급 부족론이 아니라 수요 지금 소멸론에 가까울 정도의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소멸된 수요를 뭐 조금 더 수요들이 찾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조정이 돼줘야지 수요들이 좀 주택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바닥 부동산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